왕좌표 고무신과 프로스펙스. 국내 최고의 신발 수출업자로 이름을 떨치던 국제 상사. 1980년대 세계 서열 7위의 신발 제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양정모 회장께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받고 나서 한참 그 수출이 늘어날 무렵에 미국 가정의 세 가족 중에 하나는 우리 왕좌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을 해요. 그렇게 훌륭한 기업이 과정이 잘못돼가지고 말씀해요. 한참 컸다가 좌초대가 지금 이름도 없어져서 참 안타깝네요. IMF 시발점이 된 한보 사태. 그 도화선이던 정태수 리스트는 전국의 쓰나미를 불러왔다. 정경유착의 최고의 어떤 부패 케이스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어떤 검증된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간다. 1999년 8월 16일 배우는 백기를 든다. 배우 그룹의 몰락은 건국 이래 최대 부도였다. 배우 그룹의 회사들이 다 말하자면 휴지 조각이 되거나 무슨 마술사가 피워낸 장미 조각처럼 뭐 다 없는 거냐 하면 아니거든요. 대부분 해체되었지만 그 회사들은 지금도 다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누가 정말 마술을 부려서 김우중 회장을 망하게 했냐? 신화라 불린 그룹의 총수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신기록. 무엇이 이들을 몰락시켰나?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전해진 고무신은 지리상으로 가까운 부산에 먼저 보급된다. 일찍이 신발 사업이 흥할 거라 예견한 양정모는 1947년 집에서 운영하던 정미소 한 켠을 빌려 국제화학 주식회사라 이름 짓고 왕좌표 고무신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그때는 일본 자본으로 전부 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선인 자본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범표 고무라든가 말표 고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해방 후에도 상당히 선전했었고, 그 당시 이제 동양 고무죠. 그게 이제 요즘에 화성입니다. 요즘 화성인데 그런 업체들이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발달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고무신 같으면 말표 고무신도 있었고 기차표 고무신도 있었습니다만은 왕좌표 고무신이 그 절대적인 어떤 브랜드의 가장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왕좌표 고무신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1960년 3월 고무신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다. 신발 밑창을 붙이던 고무풀과 본드 등 인화물질이 많았던 공장은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만다. 60명이 넘는 어린 여공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였다.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하죠. 여자 종업원들 포함해서 66명이 불에 다 숨집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산에서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도 이제 국제 왕좌표 고무신은 거의 망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전을 노리는 법. 이제 국제는 운동화를 만듭니다. 양정모는 서독에서 들여온 최신식 운동화 기계로 텅 빈 공장을 채운다. 운동화에 새로운 승부를 걸기로 한 것이다. 국민 소득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제일 싼 고무신보다는 한 등급 높은 그런 어떤 신발에 대한 선호가 이게 커지면서 자연히 그 부분의 수요가 이제 늘어납니다. 불이 나면서 뭐 거의 뭐 망할 지경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그 사업을 재개하면서 이 설비를 싹 다 바꿔요. 때마침 한국의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은 해외 브랜드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두 브랜드의 인기가 폭발적이었을 때 국산 운동화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양정모. 1981년 프로스펙스를 출시한다. 프로스펙스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우리 권투 선수들이 일제 위닝을 썼습니다. 일제 복싱 슈즈를 썼는데 프로스펙스 이후에는 이제 일제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의 질이 좋고
그 또 선전의 그 효과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갖고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83년도까지는 아마 프로스펙스가 잡질 않았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5공화국 시절 1983년 동남아 6개국 순방길 첫 방문지에서 일어난 아웅산 폭발 사고. 전두환은 아웅산 폭발 사고 유자녀들을 위한 일회 재단을 만들고 재벌들에게 자발적 기부를 권유한다. 후에 이 기금은 정치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밝혀진다. 당시 재벌들은 거액의 기부금을 헌납하며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군사 정권에 이 기업은 사실상 나의 힘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하는 게 결정난다 이런 생각이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고. 평소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는 양정모는 정치 자금을 내는 데 비협조적이었다. 모든 돈을 고무신 한 켤레 값으로 생각하는 양정모만의 검소한 계산법 때문이었다. 양정모 회장의 성품이 대단히 꼬장꼬장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뭐 그 당시에 관치금융 시대 때 재무부나 은행이 왕 아닙니까? 재무부나 뭐 어느 중부은행이 얘기한다고 그래도 별로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에요. 1985년 총선 전두환은 부산을 공략해야만 했다. 신민당 김영삼을 이기기 위해서였다. 삼김 시대의 대표 주자로 불리던 김영삼은 전두환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권력에 도전해오고 있던 상황. 그해 총선은 숙명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었다. 표심이 주목되고 있던 당시 부산. 전두환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앞두고 있던 상황. 그런데 부산 상공회의소 사장이던 양정모는 하루 만에 현장을 떠난다. 갑작스레 여윈 막내 아들의 49제를 치르기 위해서였다. 부산 지역의 대표격인 기업 총수의 불참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산 이제 상공회의소 소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 재계 대표예요. 양정모 회장은. 그러면 각하를 끝까지 수행을 해야죠. 왜 또 거기서 또 각하 없든 이제 안 보인 겁니다. 양정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분노를 금치 못한 전두환 대통령. 선거 참패 또한 화를 돋우었다. 전두환은 화살의 시위를 당긴다. 당시 재무장관 김만재를 불러들인 전두환. 부채로 허덕이던 국제그룹의 주거래은행에 지시를 하게 된다. 국제그룹의 어음거래를 담당하던 제1은행은 발행어음을 부도 처리하며 목을 조이기 시작한다. 기업의 자금이라는 것은 사람의 혈관과 같은 겁니다. 이걸 누가 쥐고 있었느냐?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죠. 자금줄이 막힌 압박감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양정모 회장. 그러나 갑작스런 그룹 해체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골목길에서 깡패를 만나면 있는 돈만 뺏기고 기업하는 사람이 골목길에서 정치인을 잘못 만나면 과거에 벌었던 돈, 앞으로 벌 돈까지 다 뺏긴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웃지 못할 그런 얘기들이었죠. 그게 뭐냐면 양정모 국제그룹을 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이 마당에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남기고 감추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당시 정치 실세 33명이 추풍낙엽이 됐다. 기업과 은행 그리고 정치권의 검은 돈 삼각관계. 이거는 워낙 광범위하게 이 로비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도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때 요즘 뭐 실세 정치인이 검사일 때 그걸 다 열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 공무원 출신의 정태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업무가 그의 주 임무였다. 20여 년 넘게 세무 공무원 일을 하다 보니 공무원의 심리를 꿰뚫게 되고 로비를 하는 데에도 노하우가 생기게 된다. 주로 만나는 게 세무 공무원이 만나는 사업가들이잖아요. 그 어떤 사업이 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였죠. 정태수는 강원도에서 일제 때 폐광된 연 1000톤 규모의 몰리브덴 광산을 헐값에 인수 큰 수익을 본다. 한보 상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든 정태수. 대치동에 쓸모없는 터 7만여 평을 매입, 가진 돈 20억 원 전부를 대치동 은마 아파트 건설에 쏟아부었다. 아마도 이건 저 생각에 정태수 회장은 당시 정치권과 교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개발 계획이 어떠한 청사진, 비전을 가지고 추진이 되는지. 1980년에 일어난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다. 자연히 안정적인 투자처로 부동산이 각광받기에 이른다. 정태수는 은마 아파트의 성공으로 단숨에 2천억 원을 거머쥔다. 이 석유 파동이 파급 효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부동산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부채질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왜냐하면 석유 가격, 원자재가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그렇게 환율이 치솟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된 것이죠. 정태수는 창업한 지 불과 6년 만에 재벌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 수소 대치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당시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었던 수소 대치 지역. 그러나 로비의 귀재 정태수는 각계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특혜를 부탁한다. 그리고 얼마 후 아파트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 항상 현금으로 이제 뇌물을 주지만 그 뇌물 금액도 통상 이제 규모의 한 10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주죠. 거기에다가 일단 정태수 회장의 이 관리 대상이 되는 정재계 인사들은 거의 뭐 상시적으로 오랜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줘요. 노태우 정권의 최대 권력형 비리. 수소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여론에 밀려 검찰 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정태수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린 것이 드러났다. 사건이 표면화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옷을 벗었고 정태수 역시 구속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된다. 세무 공무원 말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 바닥부터 이렇게 로비를 해서 그 반대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밑에부터 작업을 이렇게 잘 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정경유착이지만 정말 그 정교화된 정경유착형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석 달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난 정태수.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며 철강 시멘트 화학의 업황이 급격히 호전되던 때 정태수는 금호철강을 인수, 한보철강으로 바꾼 뒤 철강 사업에 첫 발을 내딛는다. 철근 판매로 엄청난 이익을 올리며 한보는 재계 서열 30위권에 진입한다. 이때 철강업이 철근들이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엄청나게 쌓일 때, 그래서 금호를 팔려고 했을 때 정태수 회장은 이 땅 10만 평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금호철강을 샀어요. 차고 한보철강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운이 좋은 게 그 이듬해 일본 앵고가 일어나면서 국제 철근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쌓여있던 철근이 그냥 다 팔려버린 거예요. 몇 달 만에. 철강업에 자신이 생긴 정태수는 한 발 더 나가 철강 재벌을 꿈꾸는데 천문학적인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제철소. 은행가들로부터 차입한 자금부터 문제였다.
당초 2조 원대였던 차입금은 2년 만에 2배가 넘는 5조 원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한보철강의 투자를 계속 지원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정태수식 로비가 다시 등장한다.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의 금융은 관치금융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이 맹세액이 사기업이었지만 얼마든지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 압력에 의해서 대출을 할 수 있고 또 대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 정태수 회장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로비를 하면 되는지를 파악을 한 거죠. 점점 늘어나는 빚.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 회수에 나서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한보. 1997년 재계 서열 14위 한보는 최종 부도 처리된다. 만천하에 드러난 정태수 리스트엔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포함돼 큰 충격을 줬다.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김현철 씨가 주요 로비의 대상이었고 그분을 정점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로비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분이 남긴 한 5조 원 정도의 부실의 모든 규모는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다 이제 빚이 전가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한보 그룹의 후폭풍은 거세게 몰아쳤다. 대우, 쌍용, 진로, 해태 등 국내 기업들이 연이어 부도로 쓰러졌다. IMF를 몰고 온 원흉이라고 봐야 되죠. 한보그룹이 97년 1월 달에 부도나면 1월 23일 날 부도나면서 줄줄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산미, 해태, 진로 뭐 해갖고 쌍용, 대우까지 넘어가요. 이제 연도수는 좀 넘어가지만 그게 왜냐하면 5조 7천억이란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1997년에) 불어닥친 IMF 환란. 국민 경제는 위기에 직면했다. 그 900원대의 환율이 외환위기로 막 이제 쓸려 들어가는 경랑지대로 들어가면서 1,000원이 돌파되고 1,100원이 돌파되고 외환위기가 터지고 난 단계에서는 1,800원, 1,900원까지 치솟고 올라갔죠. 환율 쇼크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지경. 대우도 예외일 순 없었다. 다국적 기업, 세계 경영이라는 것은 자기 본국에서 모든 자본과 기술을 다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개 법인을 두고 거기서 신용을 이렇게 가지고 금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한 것이 바로 대우의 세계 경영입니다. 그런데 IMF의 외환 위기가 오니까 이 흐름 자체가 맥이 끊어져 가지고 거대한 부실 그룹으로 이제 평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1970년대)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의 1등 공신 김우중을 각별히 신임했다. 게다가 김우중의 부친이 대구 사범학교 당시 은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더욱 아끼게 된다. 김우중 회장이 67년도에 그 대우 시럽을 만드는데 69년도에 산업훈장을 타요. 수출을 많이 해갖고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처음 봤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김용화 선생의 아들인 거야. 그리고 네가 김용화 선생의 아들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귀여운 놈 이렇게 됐어요. 김우중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서울역 앞 광경을 바꿔 놓으란 특명을 받게 되고 직접 건설 회사를 차린다. 12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대우건설. 약 4년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성된 대우센터는 1970년대 대한민국 고도 성장의 상징물로 손꼽히게 된다. 대우센터를 짓자마자 바로 롯데호텔, 그다음에 교보생명을 짓고 힐튼 호텔을 또 짓고 그래서 상당히 그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73년에 우리나라가 하이웨이 건설을 시작을 해서 하이웨이 건설부이 상당히 붐을 일으켰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대우. 처음으로 맡은 공사는 리비아 벵가지 지역의 의과대학 신축 공사. 예상보다 비개척지에서의 건설은 쉽지 않았다. 폭염과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 그러나 대우건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공사 기간을 석 달이나 앞당겨 리비아의 대학 건물을 지어올린다. 나도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하는데 그 나보다 더 빨리 하는 사람들은 그 대우 사장단 같이 식사를 하면은 나도 빨리 한다는 내가 한 반쯤 먹었을 때 딱 하면서 이제 기호영 사장이 숟가락 딱 넣고요. 나머지 5명이 금방 다다닥 하고 다 넣습니다. 무역과 건설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대우. 또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자동차 사업. 당시 미국 GM사와 자동차 조립 생산을 해오던 대우는 GM의 지분을 전량 인수.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다. 그래서 해외 공장을 불과 3, 4년 만에 10몇 개 공장을 만들었고 전 세계 판매망을 무슨 200개, 400개 무슨 판매점 만든다는 것도 그게 불과 한 3, 4년 만에 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 경쟁이 안 되죠. 그러나 예고 없이 닥친 위기.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가 국내로 이어져 환율이 폭등했고 기업들을 위협했다. 때마침 일본 증권사에서 발표한 대우그룹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대우의 위기가 생중계된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것들은 긴가민가하던 그 시장의 의심을 구체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는 삼성과 대우의 빅딜을 제안한다. 대우차가 삼성차를 인수하고 삼성이 대우전자를 인수하는 조건의 협상이었다. 빅딜의 희망을 걸었던 대우. 그러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찾아온다. 대우전자의 모 임원이 부실 관련 자료를 들고 삼성에 투항을 했습니다. 찾아갔죠. 야, 대우전자는 이런 부실이 많다. 이 부실 내역을 깨끗하게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삼성에 찾아가서 준 거. 말하자면 대우전자 안에 배신자가 생긴 겁니다. 대우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에 더 이상 대우그룹의 자금을 수혈해줄 창문은 전무했다. 드디어 정점을 찍은 빅딜 무산 결정. 대우의 몰락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었다. 거기에 너무 많이 의존했어요. 솔직히 대우에서는 이런 빅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보고 그 유동성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만 끌고 실제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타격이 더 커지게 됐죠. 공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 세계 경영 1인자로 꼽히던 김우중의 몰락을 그 누가 예견했겠는가. 그 김우중 회장의 그 스피릿 같은 거, 또 김우중 회장이 키웠던 기업들이 지금도 다 멀쩡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뭔가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김우중 회장과 더불어 무릎을 맞대고 대우그룹이 자금난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좀 솔루션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은 남는 거죠. 한때 재계 7위. 이운의 기업인 양정모는 떠났고 국민 신발을 만들었던 국제그룹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기억 속에만 남았다. 로비 경영으로 얻은 비정상적인 기업 성장. 검은 돈 로비의 비극적 결말은 기업 몰락이었다. 세계 경영.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김우중. 건국 이래 최대의 부도를 맞은 이 또한 김우중이었다. 영역의 기업인들. 그들의 흥망을 역사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